옛날 조선시대엔 과부의 재가를 엄격히 금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외롭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외면할 수 없기에 비정상적인 결혼 형태가 성행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을 보에 싸서 강제로 약탈했던 약탈혼, 일명 보쌈이었다. 지금 시대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 그 시절엔 그랬다. 옛날 한 고을에 과부가 살았는데 사연이 참 기구했다. 시집을 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되어 신랑이 갑자기 죽어버려 과부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그 후 처량하게도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친정 부모님까지 연거푸 돌아가셔버렸다. 대를 잇는다고 부모님께서 낳은 어린 늦둥이 남동생을 남기고서 말이다. 어휴, 아버지 어머니, 저 과부인 것도 서러운데 이런 어린 동생까지 남기고 가시면 저더러 어찌 살라는 겁니까? 냥냥. 하지만 결국 어쩌겠는가. 과부는 어쩔 수 없이 그날부로 어린 남동생의 부모 노릇까지 하게 되었다. 과부 댁은 동생을 키우기 위해 주막일부터 농사일까지 뼈 빠지게 일하기 시작했다. 누나, 오늘 또 일 나가? 그래, 내가 벌어야 우리 둘이 굶지 않고 살지 않겠니? 그렇게 고생하며 동생을 키운 지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동생은 이제 어엿한 장부가 되었다. 누님, 이제 걱정 마세요. 이제부턴 제가 농사일을 다 도맡아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드리겠습니다. 냥냥. 그래도 제법 컸다고 든든해진 동생이었다. 덕분에 한결 살림살이를 챙기는 누님의 어깨가 확실히 가벼워졌다. 하지만 이제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부모님의 바램대로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였다. 이제 다 큰 동생을 슬슬 장가를 보내야 할 텐데 큰일이구나. 허나 누가 부모님 다 돌아가신 우리 집에 시집이나 올려 할꼬. 이러다가 우리 집안의 대가 우리에게서 끊기겠구나. 냥냥. 과부는 중매를 그렇게나 잘 선다는 매파를 찾아 나섰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제 동생 꼭 장가 좀 보내고 싶은데요. 뭐 과부댁 동생 정도면 일도 잘하고 인물도 좋은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 다들 거기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것이 미안하구먼. 어쩔 수 없죠. 냥냥. 헌데 그렇게 나서는 과부댁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매파의 눈에서 묘한 빛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오누이가 사는 집에 혼처가 나왔다며 매파가 찾아왔다. 이복의 과부댁 좋은 혼처가 생겼는데 들어볼 텐가? 예? 정말이요? 어딘데요? 이제 제 동생 장가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네? 그 동생 말고 과부댁 말이야. 네? 동생이 아니고 저요? 저기 뒷산 너머 서당 훈장님 있잖아. 거기가 돈도 제법 모아두었고 글도 잘 쓰시고 하시는데 혼자 살기 적적하시다며 색시를 좀 얻었으면 하시는데 말이야. 야옹. 아니, 그 오늘 내일 하면 돌아가실 양반을 저에게 소개시켜준다고요? 게다가 전 한번 출가한 몸이라 다시 혼인할 수도 없는데 그냥 혼인 없이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뭐. 야옹. 무엇이요? 아무리 양친 부모 없이 서럽게 산다지만 이렇게 사람을 깔봐도 되는 것이요? 정말 너무하시네. 당장 나가요. 냥냥. 알았네, 알았어. 에이, 그냥 과부로 혼자 사느니 호래비 노치네한테라도 가서 재산도 얻고 좋을 텐데 그걸 싫다하네. 쳇. 아, 됐어요. 얼른 나가셔요. 꼴에 눈은 높아서. 에이, 냥냥. 그렇게 매파는 똥 씹은 표정으로 뒷산 너머 서당으로 다시 향하는데, 그 어찌 되었소? 혼사를 받아들인답니까? 꼴에 거절했소. 내 오다 가다 일할 때 얼굴을 봤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던데 이보시오. 어찌 안 되겠소? 내 심심한 말년을 꼭 그 과부댁과 함께 살고 싶은데 말이오. 냥냥. 성공하면 추가금 더 붙는 거 아시죠? 알다마다 방법이 있는가?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해보. 좋은 방법이 있으니 내 하란 대로만 하시오. 그러면 과부는 훈장,
당신 것이 될 것이니 말이요. 그래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냥냥. 다음날 학동들이 글을 배우러 서당에 왔는데 훈장이 드러누워 일어나지도 않고 있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훈장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왜 저러신데? 글쎄 모르겠는데. 그때 훈장의 외동딸이 죽을 끓여 들어오는데, 아버님 여기 죽이라도 드셔보셔요. 되었어. 남은 평생 외로이 보내게 되었거늘 내 이대로 살아 무엇하느냐. 냥냥. 그때 밖에서 지켜보던 매파가 가장 나이가 많은 학동 하나를 불러냈다. 으이그 멍청한 녀석아, 딱 보면 모르겠니? 예? 뭐가요? 너희 훈장님 상사병에 걸리신 거잖아. 예? 상사병이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누구긴 누구야. 저 산 너머에 그 오누이만 산다는 과부댁이지. 어허, 청산 과부 때문에 병이 나다니. 그래, 그러니 제자들인 자네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나. 냥냥. 어찌 말입니까? 어쩌긴 밤에 가서 보쌈 해와야지. 그러면 되겠군요. 과부 주제에 감히 훈장님 속을 앓게 하다니. 걱정 마시오. 저희가 며칠 내로 훈장님 기쁘게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학동들은 마침 공부도 하기 싫은 터라 잘 되었다며 과부댁을 보쌈해 오기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훈장님이 상사병이라 이거지? 그렇지. 과부 주제에 우리 훈장님 애간장을 녹이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긴 바로 보쌈을 해오자는 거지. 오, 그래. 자, 내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 부엌방에서는 그 과부가 자고 건너방에서는 항상 동생이 잔단다. 우린 여기 부엌방 쪽에서 자고 있는 과부를 보쌈해 오면 된다는 말씀. 옳지. 그리고 당일 밤 눈밭을 헤치며 학동들은 과부집으로 향했다. 떠있는 달이 아니면 누가 누군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어둠이 깔려있는 것이 오늘이 적기일 것이라. 훈장님은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자, 저쪽 방이지. 계획대로 부엌 쪽 방으로 들어간 학동들은 재빨리 과부의 입을 틀어막고 자루에 넣어 보쌈을 했다. 다행히 과부는 반항도 거세지 않고 순순히 응해주었다. 서당으로 향하는 학동들은 득이양양했다. 은근히 반항하지도 않는 거 봤지? 순순히 들어가던데? 이 과부댁도 훈장님의 마음에 들었었나봐. 그러게. 아이고, 그런데 무척이나 무겁네 그랴. 훈장님, 저희 왔습니다. 옳다구나. 왔구나 녀석들. 내 매파를 통해 이미 다 들었지. 표정 관리. 아니 야밤에 어쩐 일이냐. 날도 춥거늘. 예, 훈장님, 저희가 그 과부댁을 보쌈해 왔습니다요. 뭐시라. 나와보니 정말 학동들이 보쌈해온 자루가 보이는데 자루 속의 과부가 오들오들 심하게 떨고 있었다. 오예. 그 과부댁이 많이 놀라신 것 같구나. 일단 오늘은 날도 무척 춥고 하니 딸 방에 모시도록 해라. 내일 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마. 냥냥. 예, 훈장님. 이게 무슨? 아예 누님, 저기 아랫마을 과부댁 보쌈해 왔수다. 별로 반항도 하지 않는 것이 이 과부댁도 은근히 훈장님이 마음에 들었나 보. 아이고 놀라셨겠네. 어서 이쪽으로 들이셔요. 한쪽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과부를 훈장 딸은 벌써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다. 어머니 놀라셨죠? 오늘 밤은 저랑 제 방에서 주무셔요. 어머니가 계시니 이제서야 저도 안심하고 시집 갈 수 있겠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호라비만 남겨두고 시집 갈 수 없어 답답하던 차에 참 잘되었다 생각하는 훈장 딸이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훈장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딸아이와 함께 건너올 과부댁을 기다리는데 어째 아무 소식이 없다. 오겠지 하며
해가 중천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어째 아무 소식도 없는 게 이상했다. 올 때가 되었는데 왜 아무 소식도 없을꼬? 그제서야 딸네 방으로 건너가 보는데 세상에, 딸방에서 과부댁의 동생이 딸과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크크. 그렇다. 눈치가 빨랐던 과부댁은 왠지 자신을 보쌈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동생과 방을 바꿔서 잡고 미리 합까지 맞춘 것이다. 보쌈이 오거든 나인 척 반항하지 말고 조용히 가거라. 그리고 일부러 오들오들 떨면 내가 겁먹은 줄 알고 훈장댁 따님 방에 넣어줄 것이다. 야오. 안녕하시오, 아가씨. 어머나, 누구셔요? 전 과부댁 동생이요. 사실 제 누님은 훈장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오. 보아하니 혼처를 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왕 일이 된 거 나와 부부의 연을 맺는 게 어떻겠소? 내 아가씨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대로 나와 함께 밤을 지샜다는 소문이 나면 아가씨도 시집가기 힘들어질 것이요. 어떠시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훈장 처녀는 이미 과부댁 동생을 보고 반해버렸다. 인물은 훤했으니 말이다. 그렇게 과부댁 동생은 훈장 처녀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훈장은 사돈댁이 된 과부를 건들지 못하게 되니 과부댁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다. 과부댁의 기지로 모두가 행복하게 된 것이리라. 전설의고냥 구독자 여러분, 요즘 세상엔 보쌈하면 큰일 납니다. 그 대신 여기 제가 복을 많이 준비했으니 이 복 하나씩 보쌈해 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댓글 다신 분들께 공짜랍니다. 냥냥. 옛날 조그마한 서당을 운영하는 훈장 한 명이 살았다. 그런데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 훈장네 집은 모두 굶주리고 있었다. 아이고, 남들은 추석이라고 야단인데 우리는 이게 뭔가요? 애들 옷도 새로 입히고 장을 봐서 제사도 지내야 하는데 서당에 애들이 별로 없어 학비가 들어오질 않는 걸 어쩌겠소. 에휴, 그거 아슈? 옆집 박씨는 풍수라며 묘짜리 봐주고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잘 가져다 준답니다. 당신은 저 사람보다 훨씬 유식하면서 어찌 이리 사는지 모르겠소. 나가서 풍수 노릇이라도 해보시구려. 냥냥. 그래서 어찌어찌 아내가 구해다 준 풍수 도구를 들고 일단 나서보긴 했으나 풍수의 풍자도 모르는 자신이 어찌 뭐라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리저리 구경만 하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다녀도 돈 한 푼 못 벌었다면 방법이 없네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밤이 되면 낫 들고 저랑 잠시 어디 좀 다녀옵시다. 어? 어딜? 그렇게 밤이 되자 훈장은 영문도 모른 채 부인을 따라 나섰다. 그리곤 부인이 한 논 앞에 서더니 자, 제가 여기서 망을 볼 테니까 가서 벼 좀 베어오세요. 뭐요? 그래요. 뭐 우리 편은 아니지만 여기 알아주는 부잣집 편이니까 그거 좀 없어진다고 뭐 별일 있겠어요? 냥냥. 아니, 그럼 나보고 도둑이 되란 말이오? 도둑이 좀 되면 어때요? 내일 추석인데도 애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얼른 해요. 제가 망 보는 동안. 냥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훈장은 슬픈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뒤섞이며 논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에게 옛 성현의 말씀을 가르치던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되다니.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고 벼를 베르는데 정면의 달이 눈에 들어왔다. 괜시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 눈을 질끈 감고 다른 쪽으로 돌아서니 이번엔 논 바닥에 고여있는 물에 비치는 반짝반짝 별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저 반짝이는 별, 바로 하늘이 나를 반짝반짝 지켜보는 게 아니겠는가. 저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또 물에서 별들이 올려다보는데 어찌 위아래 하늘의 눈을 속일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으리라. 터벅터벅 논에서 걸어나온 훈장. 임자, 내 자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 보름달의 밝은 눈을 피하려 몸을 돌리니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나를 바라보는구려. 내 도저히 이렇게 도둑질은 할 수 없어. 그냥 나왔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수 있겠는가. 둘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늘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굶으면서 추석을 지내는 것이 낫겠다 하고 말이다. 그럭저럭 굶주리다시피 명절을 보내고 어디 다녀오시게요? 네, 그래도 가장인데 어떻게든 해보겠소. 그렇게 풍수도구를 챙겨 나갔다. 정처 없이 걷다 한 주막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보아하니 풍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고 저 앞 기와집에 가보시구려. 그 집 주인이 아주 부자인데 아버지 산소를 쓴다고 유명한 풍수는 다 모여있다 합디다. 냥냥. 오, 고맙소. 그렇게 가짜 풍수인 훈장은 그 부잣집을 찾았는데 이미 여러 풍수가 와서 서로 잘났다며 뽐내고 야단이었다. 아, 내가 몇 년 전 박대감집에 산소를 잡아드렸더니 벼슬이 그냥. 이끼보게나 이미 대감이 되신 분인데 무슨 벼슬을 또. 오히려 나는 이진산의 집 묘를 잘 써줬더니 아들이 과거에 떡하니 합격했소이다. 이 사람들 뭘 모르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부자 되는 게 최고지. 내가 저 윗집 김첨지댁 묘를 잡아주자 바로 돈을 왕창 벌었다네. 야옹. 훈장은 뭐 알 턱이 있나. 그냥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지만 저렇게 요란한 풍수들의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다. 그때 주인 상주 역시 요란스러운 풍수들의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던 중 진득히 있던 훈장을 발견하곤 다가오는데, 못 보던 지사님이시군요. 여태 한 말씀도 없으시던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요? 예. 예.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 방 안에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모실 것인데 여기서 100번 말한들 무슨 소용인 줄 모르겠습니다. 산에 가서 하나씩 살펴보며 모셔야지요. 누구든 앉아서 자랑이야 못하겠습니까? 냥냥. 하여. 내가 좀 심했나? 사당 시절 훈계하던 버릇이 나와버렸구나. 냥냥. 허허허허. 사이다 발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 지사님과 내일 함께 할 것이니 다른 분들은 노잣돈 두둑히 드릴 테니 돌아가 주시지요. 냥냥. 예? 보통 분이 아니시란 게 느껴집니다. 부디 지사께서 내일 아버지를 모실 명당을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훈장은 극진히 대접받으며 방에 묵게 되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고 가시방석에 앉은 듯 조마조마했다. 이런 큰일이구나. 그냥 저 사람들 입만 털고 있는 게 꼴보기 싫어. 내 한마디 한 것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안 되겠다. 몰래 도망 나가야지. 안 그러면 내일 큰 창피를 당할 것이야. 그렇게 밤에 몰래 도망가려 슬쩍 나왔는데 이 집 어린종 녀석이 자신의 방 불을 떼주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편안해 보이는지. 어휴, 지금 이 순간은 차라리 마음 편한 네 녀석이 부럽구나. 순간 어린 종이 자신을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내 잠시 뒷간에 좀 가려고 나왔느니라. 누가 뭐랍니까? 전 또 도망가시는 줄 알았죠. 뭐 이 녀석아? 그리고 제 맘이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뭐라? 사실 제가 풍사님을 만나려고 이곳에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뭐? 나를? 뭐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자리 때문에 고민이시죠? 사실 제 아버지가 풍수 좀 보실 줄 알아 저도 좀 볼 줄 아는데 제가 도와드리죠. 네가 나를? 그럼요. 지금은 종이지만 태어날 땐 북두칠성도 감탄하던 집 아들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풍수님, 제 옷자락을 잡고 걸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더니 정말로 미끄러지듯 걸음이 빨라졌다. 저 내미리 이 종녀석과 산 좀 보고 오겠으니
천천히 오십시오. 오, 신기하구나. 저리 빨리 미끄러지듯 걸으시다니 역시 보통 분이 아니셨어. 어서 우리도 따라가자꾸나. 너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얼른 주인 어른이 도착하시기 전에 명당자리나 찾아봐요. 그리고는 꼬마 녀석이 이곳저곳 살피더니 이곳이 명당이네요. 여기에 묘를 서면 후대의 정승벼슬이 5번이나 나올 것입니다. 오,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정말 좋은 자리처럼 보이는구나. 넌 정말 풍수집 아들내미가 맞나보구나, 냥냥. 그렇게 부자는 아주 만족해하며 훈장이 잡아준 곳에 무덤을 만들었다. 아, 생각보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이제 사례를 받아 집에 돌아가면 좋겠는데. 풍수님, 그러지 마시고 주인 어른이 좀 더 머물다 가시랍니다. 나중에 사례금을 주신다고요. 난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풍수님, 고향집도 잘 살도록 다 말씀드려놨으니 걱정 말고 좀 쉬다 가십시오. 어? 내 고향집을? 아니,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내 집에 위치를 한단 말이냐? 다 아는 수가 있지요. 허허, 도대체 넌 누구냐? 씩 웃으며 사라지는 어린 종. 그렇게 한동안 호의호식하며 지내다 이젠 정말 집으로 가야겠다 마음먹은 혼자. 이제 가시게요? 가야지. 우리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구나. 예, 아마 가족들은 그동안 여기 부자 주인께서 보내주신 재물로 집도 새로 짓고 논도 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냥냥. 그래? 그리고 훈장님 옆집 풍수가 끙끙 앓고 있을 것이니 위로 좀 잘 해주십시오. 아니, 왜? 그야 자신보다 못한 옆집 서당 훈장이 몇 자리 하나 잘 서서 팔자가 바뀌었으니 배가 아파 누운 것이죠. 하하하하. 그래? 하하하하. 그런데 꼬마야, 넌 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겉보기엔 꾀죄죄하고 볼품없는 아이인데 넌 정말 도대체 누구냔 말이냐? 내가 훈장이었던 것도, 우리 집이 어딘지도, 옆에 풍수가 사는 것도, 그 사람이 알아놓은 것도 도대체 어찌 그리 잘 아느냐? 그래, 나보고 꼬마라고. 꾀죄죄 볼품없다고. 어? 왜 갑자기 반말이냐, 이 녀석아? 그래, 훈장아. 그럼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묻는 너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야 훈장 아니 풍수지. 이제 되었다. 연극은 그만하자꾸나. 훈장, 너는 사실 나를 만난 적이 있다. 뭐라고? 난 전혀 기억이 없는데. 바로 추석 전에 남의 논에 별을 베러 갔을 때 논에서 말이다. 헉, 그것까지 알아? 너 혹시 너네 주인집 자식이냐? 이거 참 미안하게 되었구나. 그대가 달을 피해 몸을 돌려 별을 배려했을 때 물에 비친 그 초롱초롱하던 별 중의 별, 북두칠성. 그 중에 하나인 양식을 담당하는 양곡성이라는 별이 바로 이 몸이시다 하며 커다란 소리와 주변이 안개에 묻히더니 번쩍하는 빛과 함께 그 가운데 하늘의 관복을 입은 소년 하나가 서 있었다. 북두칠성의 칠성신 중 하나인 양곡성. 헉, 칠성신님. 하하하하. 하늘의 별인 내가 그대의 양심에 감동하여 인간으로 내려와 못난 아이가 되어 미리 기다리느라 참으로 힘들었구나.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다시 일러주마. 훈장아, 너는 누구더냐? 바로 현세 살아있는 양심이 아니더냐? 항상 그렇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니 그 올바른 마음을 널리 알리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칠성신님, 알겠습니다. 냥냥. 그럼 난 이만. 마지막까지 지킨 양심으로 큰 복을 받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전설의 곤양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큰 복 받으세요.
칠성씨님, 우리 구독자분 복 많이 주실 거죠? 당연하고 말고. 옛날 훈장 한 명이 살았다. 이 훈장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고을이 생기면 그 고을로 옮겨 다니며 애들을 가르치는 떠돌이 훈장 신세로 살았는데, 그에겐 벙어리 딸이 하나 있었다. 둘째를 출산 중에 부인과 아기를 동시에 잃었는데, 그 충격으로 남아있는 소중한 딸이 말문이 막혀 벙어리가 된 것이었다. 얘야, 이번에 춘천지방에서 훈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보자꾸나. 냥냥. 그래, 너도 좋다고? 그렇게 둘은 몇 되지 않는 살림 가지들을 챙겨 가벼운 이사를 시작했다. 향긋한 봄 내음이 걸을 때마다 코로 들어오는데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이었다. 이곳에서도 잘 지내다 가면 좋겠구나. 냥냥. 그렇게 훈장이 새로 맡게 된 서당은 이 지방에서 힘께나 쓴다는 만석군 오씨 집안 요청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돈은 넘칠 대로 있겠다. 어떻게든 자신의 가문에서 벼슬길에 나간 사람 하나 배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 그 마을엔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던 매우 영특했던 박씨 녀석이 살았는데, 부모님을 모두 잃고 할아버지 댁에 머무는 중이었다. 학업에 대한 욕구가 엄청났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데, 오씨 녀석의 공부를 돕는 조건으로 오씨 내에서 박씨 녀석의 학비까지 내어 함께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둘을 포함 총 4명의 학동들을 데리고 서당을 운영하게 되어 한동안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진 훈장이었다. 그렇게 따뜻한 봄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봄날 어느 날, 짠, 이것 봐라. 우와, 뭐야? 뭐긴 뭐야, 금놀이개지. 할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선물로 주셨다? 정말 있는 집 자식은 다르긴 다르네. 황금으로 된 놀이개라니. 난 꿈도 못 꿀 일이로구나. 오씨 녀석이 마냥 부러운 아이들, 벙어리 딸도 내심 부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예쁘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자꾸나. 그런데 공부도 좋지만 이렇게 봄 기운이 무르익었을 땐 나가서 자연을 직접 느끼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느니라. 산책이나 나가자꾸나. 냥냥. 우와, 오늘은 지긋지긋한 책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냥냥. 흐흐흐. 신난다. 그럼 아가, 내 잠시 학동들과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거라. 그래, 내 착하고 예쁜 딸. 그렇게 훈장은 학동들과 함께 논길이며 산길이며 한 바퀴 돌고 오니 모두들 지쳐 낮잠에 푹 빠졌다. 그런데 모두 오씨 녀석의 외침에 잠에서 깼다. 내 놀이개, 내 황금 놀이개가 없어졌어. 냥냥. 응? 뭐야? 무슨 일이야? 저 오씨 녀석의 금놀이개가 없어졌단다야. 뭐? 어떡해.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건데 하루 만에 잃어버렸네. 아이고. 모두 그대로 멈춰 눈을 감고 서 있거라. 훈장은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더듬으며 꼼꼼히 살폈다. 아무에게도 없구나. 어떡해. 난 할아버지한테 죽었다. 냥냥. 그날 저녁 오씨 녀석이 할아버지와 함께 서당을 찾았다. 내 오늘 일 다 듣고 왔소이다. 야, 내 아주 실망이 크오. 누가 훔쳐갔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요. 예, 면목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꼼꼼히 살폈으나 그 누구도 놀이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훈장, 당신네 벙어리 딸 말이요. 예, 왜 그러시는지요? 모두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유일하게 깨어 있었던 얘는 그애 하나뿐 아니요? 설마 제 딸애를? 그 설마요. 혹 그것이 놀이개가 탐이나 훔친 것 아니요? 무엇이요? 제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야, 엄청 부러운 눈으로 제 놀이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듣고 있던 벙어리 딸도 놀라 눈물을 흘리며 아니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턴 오씨 영감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 법 아니겠어. 내 당신의 집안 좀 살펴야 속이 시원하겠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왜? 당당하면 내 좀 뒤져도 괜찮을 것 아니요. 들어가서 샅샅이 찾아보거라. 냥냥. 무슨 일이래? 글쎄, 저 훈장 벙어리딸이 옷이 내 금놀이개를 훔쳤대. 세상에, 착해 보였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훈장의 벙어리딸은 순식간에 동네에서 착한 딸에서 도둑년이 되어버렸다. 오씨 영감은 훈장집을 죄다 뒤지고 나서야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에이, 돌아가자. 그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오. 냥냥. 훈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미안하구나, 딸아. 다음날 훈장과 벙어리딸은 마을을 떠났다. 원래 떠돌이 삶이었던 것을 아쉬움 하나 없구나. 단지 학동들과 작별의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 그 뒤로 얼마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까. 훈장은 어느새 기력이 다해 오늘 내일 하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서당은 접은 지 오래요. 지금은 주막집 뒷방에 기거하며 살고 있는데, 다 큰 처녀가 된 벙어리딸이 주막집 일을 도와 품삯을 받아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손님이 다 가시고 해가 뉘엿뉘엿치며 땅거미가 깔릴 때쯤 허름한 옷차림의 낯선 선비 하나가 주막을 찾았다. 벙어리딸은 그 선비를 보자 깜짝 놀랐다. 그동안 잘 지냈니? 훈장님은 잘 계시느냐? 뵙고 싶어 왔단다. 벙어리딸을 따라 주막 뒤편 끝방으로 들어간 선비. 그러곤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훈장 곁에 가서 앉았다. 훈장님, 박씨 왔습니다. 힘겹게 누워있던 훈장이 눈을 떴다. 그래. 녀석 훌륭히 잘한 것 같구나. 내 너에 대한 기대가 항상 컸었단다.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분명 그 너머에 큰 뜻을 이루었음을 알겠구나. 하하하하, 냥냥.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여는데, 훈장님, 함께 산책을 나가던 그때도 오늘처럼 날씨가 참 좋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눈을 감았을 때 훈장님께서 제 속 주머니 속의 금놀이개를 잡으셨지 않았습니까?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나도 눈을 감았으니까 말이다. 몰락한 집안의 자제였던 박씨는 어릴 때 공부에 대한 욕구가 넘쳤지만 가난한 집안 살림 형편에 책과 벼루 등을 사달라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공부할 책이라도 원 없이 살 수 있다면 내 꿈을 펼쳐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데. 그러던 중 곤히 자고 있던 오씨 녀석의 금놀이개가 눈에 들어왔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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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어느 순간 금놀이개는 자신의 속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 모두 그대로 멈춰 눈을 감고 서 있거라. 긴장된 가운데 눈을 감았고, 분명 훈장님은 자신의 속주머니 속의 놀이개를 만졌을 것인데 그냥 지나치셨다. 훈장 부녀가 떠나던 날, 멀리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만 보던 박씨도 금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한양 외삼촌 댁을 찾았다. 그리곤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원 없이 마음껏 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오시집 대문에 서한과 함께 그때 훔친 비슷한 금놀이개와 금덩이를 함께 넣어 문에 걸어두었다. 큰 배를 지고 세월이 지나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훈장님 딸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냥. 정말 죄송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훈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박씨. 그만 울거라. 내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행여 네 스스로에게 부끄럽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거늘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베풀며 살도록 하거라. 나 또한 그러하였느니라. 순간 그러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한 소년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구나. 단지
내 이대로 눈을 감으면 홀로 남게 되는 내 딸아이가 너무나 가엾구나. 훈장님, 걱정 마십시오. 따님은 제가 책임지고 죽는 날까지 잘 보살피겠습니다. 얼굴을 붉히는 벙어리 딸. 잘 되었네요, 훈장님. 정말 우리 복덩이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되었네. 훈장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주모가 둘의 혼례상을 차려주었다. 둘은 서로 맞절하며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훈장은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신랑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박씨 선비의 허리춤에서 뭔가를 발견한 벙어리 딸. 마페, 당신 암행어 사셨군요? 당신 뭐라 하였소? 암행어 사시라고? 당신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구려. 냥냥. 입까지 열린 딸은 박씨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전설의 고냥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다신 분께 제 복을 양껏 퍼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씻는 일이니까요. 냥냥. 옛날 전라도 나주지방에 벼슬도 없는 기만이라는 자가 살았다. 감히 사또나부랭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대는 것이냐? 아니, 그것이... 당장 싹 꺼지거라. 죄송합니다. 잠깐, 지금 이 귀괴한 모습은 무엇이란 말인가? 벼슬이 없는 기만이란 자가 상전에 있고 고을 사또가 그 앞에서 쩔쩔매는 중이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기만, 사실 이 작자는 철면 피해 불안당으로 여자라면 환장을 하는데 고을의 여자라면 여자들은 가리지 않고 죄다 건드리고 다녔다. 그 때문에 그에게 못된 짓을 당한 몇몇 여자들이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등 여기저기 고을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져만 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자의 남편들이 고을 사또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사또, 제발 저 기만이란 자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고을 여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 부인도 그 자에게 진정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겁니까? 냥냥. 네, 알겠네. 정말 찾아가시게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리 고을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힘들구나. 나으리, 고을 사또가 찾아왔습니다. 뭐? 사또나부랭이가? 바빠 죽겠는데 들라해라. 그새 또 새 여자를 잡아왔구나. 짐승보다 못한 놈. 기만 그의 옆엔 잡혀온 듯한 여자가 흐느끼고 있었다. 저 나으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나리께서 고을 여자들을 죄다 건들고 다녀 제가 너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난 계속 건들고 다닐 건데. 냥냥. 그러자 이 사또가 한다는 소리가, 허면 하다못해 남편이 있는 유부녀만은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냥냥. 뭐시? 후하하하하. 겨우 한다는 소리가 유부녀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하하하. 건방진 놈. 감히 사또나부랭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대는 것이냐? 아니, 그것이... 당장 싹 꺼지거라. 죄송합니다. 결국 덜덜 떨며 별 소득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사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또는 옷을 벗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아하, 이러니 부임해온 고을 사또마다 기만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도대체 무슨 권력으로 벼슬도 없는 기만이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은 사또를 이리 단번에 실직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사실 폭군 중의 폭군인 연산군. 그 연산군이 매우 아끼는 첩, 후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애첩의 큰오빠였던 것이다. 이처럼 최고 권력자인 연산군을 백으로 두고 있는데 그 누가 당할 것인가? 그렇게 기만의 행패가 계속되는 중 고을 사또 자리가 한참 공석이게 되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석이 길어질 수 없어 사또 한 명이 결국 발령이 났는데 박눌이라는 자였다. 박눌은 성주군 출신으로 정의감 넘치고 성품이 좋고 의지가 굳어
모두가 기피하는 나조 사또로 발령을 받았을 때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곳이 내가 부임할 고을이 맞는 것 같은데 어찌 아무도 나오지 않고 반기지도 않는단 말인가. 분명 이곳에 아무도 발령받고 싶지 않았던 이유와 연관이 있을 터. 냥냥. 그래 이방, 내 하란 대로 했지. 예, 그 누구도 새로 부임한 사또를 마중가지 않았습니다요. 냥냥. 헤헤헤. 그래, 이 정도면 쪽팔려서라도 알아서 기겠지. 지놈이 또 어쩌겠어. 그렇게 관가에 도착한 박물. 오셨습니까 사또? 오늘 내가 부임하는 날이라는 걸 몰랐더냐. 왜 아무도 날 마중 나오지 않았는고? 그것이... 그리고 그것보다 사또, 저희가 준비한 물품인데 여기... 오, 부임 선물인가?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는가? 허나 내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네. 도로 가져가시게. 내 마음만 받지. 그게 아니오라.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선물 보따리는 사또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무엇이라? 그럼 누굴 위한 것이란 말이냐? 그것이 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어서 가서 기만 나으리를 찾아뵈시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임 사또처럼 또 금방 옷을 벗으실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아마도 그 원인은 기만이라는 자일 터. 내 오늘 부임 첫날부터 피를 보겠구나. 여봐라, 당장 기만이란 작자를 잡아 대령하거라. 천하의 기만에게 인사를 가기는커녕 잡아오라 소리치는 사또를 보고 이방들은 앞으로 닥칠 참사에 벌벌 떨었다. 에휴, 또 애꿎은 사또 한 명 가시겠구만.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뭣들하는 것이냐? 다시 호통을 쳤지만 모두 벌벌 떨기만 할 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오냐, 내 직접 가서 족을 쳐주마. 냥냥. 그렇게 사또는 벌벌 떠는 이방들을 앞세워 포졸과 함께 기만의 집으로 향했다. 커다란 곤장을 직접 들고 박누리 기만의 앞마당에 들어서자 마루에 있던 기만이 두 눈을 부릅뜨며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어딜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들어오느냐. 허나 눈 하나 깜짝 안 턴 박누리 사또는 기만의 멱살을 잡아 마당에 내동댕이 쳤다. 아이고 내 허리.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몸은 바로 임금님 백을 둔. 하지만 그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박누리 직접 곤장을 들고 내리쳤기 때문이었다. 매질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거푸 곤장을 뽑았다. 그렇게 불안단 기만은 박누리의 곤장 몇 대에 꼼짝도 하지 않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사또 죽이시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분 뒤를 임금님이 봐주신단 말입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하지만 기만이 죽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로 퍼졌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마시며 축배를 들었다. 드디어 그 천하에 죽일 놈이 이 세상에 없구나. 감사합니다, 사또. 한편 그날 밤 양심이 남아있던 이방 하나가 사또를 찾았다. 사또, 이대로 계시면 큰 변을 당할 것입니다. 어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행적을 감추시지요. 여기 작게나마 노잣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박눌은 단호했다. 되었네, 필요 없소. 내 직접 임금님을 만나 이 사실을 고한 뒤 사약을 받아 마실 것이요. 아이고, 이리 정의로운 일을 하셨음에도 목숨을 잃으셔야 한다니 소위는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날 박눌은 직접 사약을 받아 마시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나섰다. 그런데 이 당당하고 정의로웠던 행동이 의외의 큰 결과로 이어지는데, 뭐라, 너의 큰오빠가 한나 사또 나부랭이의 곤장질에 절명했단 말이냐? 당장 그놈에게 사약을 내리거라. 냥냥. 그렇게 연산군은 펄쩍 뛰며 사원부 관리를 직접 파견했다. 어명이요,
박노는 당장 나와 사약을 받으라. 저 나으리 사또는 직접 임금님을 뵙겠다며 한양으로 향하신 지 오래입니다. 공교롭게도 당당히 죽기 위해 사약을 받으러 간 박노는 이로 인해 목숨이 잠시나마 늘게 되었다. 한편 한양에 도착한 박노는 간발의 차이로 남대문이 닫히는 바람에 성박 주막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래, 일이 된 거 마지막 날 술이나 거하게 마셔보자. 달빛 아래에서 한참을 술을 들이켰던 박노는 다음날 해가 중천이 되도록 자고 있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술 기운의 사약을 받으면 또 어떤 기분일까? 그렇게 거하게 취한 채로 임금 앞에 서게 된 박놀. 그래, 네 말대로라면 아녀자들을 건드리고 다닌 그 기만이라는 불안당을 쳐 죽인 것인데 맞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그게 왜 죽을 일이란 말이야? 칭찬받아 마땅하거늘.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어째 임금님 용안이 바뀌셨습니다요, 냥냥. 때는 1506년 양력 9월 18일 박놀이 술을 마시며 거하게 취한 그날 밤 막장으로 극을 달리던 연산군을 몰아내고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을 옹립한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이다. 연산군은 곧바로 폐위되어 강화도로 쫓겨났고 뒤를 이어 왕위에 중종이 등극했다. 지당 해야 할 일을 하였으니 정삼품 부지하게 벼슬을 내리노라. 소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일까? 정의로웠던 박놀은 자신의 당당한 행동 덕에 첫 번째 사약을 피했고 마지막 날 남대문이 닫혀 말술을 마신 덕에 화를 피했던 것이다. 죽음도 피해간 정의로운 관리 박놀의 이야기였습니다. 박놀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인데 제 구독자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술이 덜 깼는데 전설의 고냥 고역자님, 분명 갈등이 될 때도 있겠지만 정의로운 행동은 꼭 보상받을 것입니다. 또한 구독, 좋아요, 댓글 역시 큰 복으로 보상받을 것이니 잊지 마십시오. 냥냥. 감사합니다.